고수익 알바라더니 아들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6개월의 침묵 끝에 아들이 기적처럼 돌아왔습니다. 저는 경북의 작은 마을에서 평생 아들 하나 키워온 엄마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그 아이가 저의 아침이자 저녁이었습니다. 지난 봄 아들이 말했습니다. 캄보디아에 가면 한 달에 큰 돈을 벌 수 있다고요. 숙식 제공, 항공권 지원, 자격증 불필요라는 문구가 화면에서 반짝였고 아이의 눈빛도 같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불안했지만 아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 지붕도 고치고 엄마 무릎 치료도 시켜주겠다고요. 떠나는 날 아이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금방 벌어 돌아오겠다고요. 비행기가 떠난 뒤 이틀은 연락이 닿았습니다. 피곤하지만 괜찮다는 짧은 안부가 도착했습니다. 사흘째부터 화면에 뜬 것은 통화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장과 읽음 표시만 남은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통화 녹음을 저장하고 문자도 따로 적어두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서요. 이웃은 요즘 해외 알바가 위험하다고 했고 교회 권사님은 대사관 연락처를 써주셨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현관불을 켜둡니다. 아이가 돌아오면 바로 문을 열어주려고요. 식탁 위에는 아이가 좋아하던 멸치볶음이 남아 식어갔고 저는 젓가락을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고수익 알바를 미끼로 해외에서 사람을 가두고 사기를 시킨다는 말을요. 그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제 심장은 바늘구멍처럼 오그라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도 그곳에 갇힌 것은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리를 꽉 채웠습니다. 그래도 저는 울기만 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남긴 마지막 통화 시간과 위치를 적어가며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어머니가 두려움을 딛고 아이를 찾아 걸어 나선 기록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같은 일이 닥치지 않기를 바라는 작은 등불의 시작입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캄보디아에 가면 한 달 만에 큰 돈을 벌 수 있다고요. 채용 문구에는 숙식 제공과 항공권 지원, 자격증 불필요가 선명했고 메신저에는 한 달 500이라는 굵은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한국인 매니저가 상주하고 기숙사가 안전하다며 인증 사진을 보냈다고 아이는 말했습니다. 저는 화면보다 아이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설렘과 불안이 섞여 있었고 그 불안이 제 심장에 먼저 닿았습니다. 말리고 싶었지만 아이는 지붕 공사와 제 무릎 치료를 먼저 하자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출국을 미루자고 했더니 이미 계약금을 보냈다고 했고 위약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연이는 영문 서류와 계약 내용을 읽어보겠다고 했고 이메일과 파일 정리는 지연이가 맡기로 했습니다. 저는 공책 첫 장에 비행편과 예약번호,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를 적었습니다. 여권과 주민등록등본 사본은 프린트로 두부 휴대폰과 제 이메일에도 저장했습니다. 교회 권사님은 대사관과 영사콜센터 번호를 손글씨로 써주었고 한인의 연락처도 함께 적어주었습니다. 마을 이장은 요즘 해외 알바 피해가 늘었다며 경찰서 실종 전담 창구를 알려주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저는 통화 녹음 설정을 켜고 문자 백업이 자동 저장으로 되어 있는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지연이는 아이의 카카오 프로필과 상태 메시지를 캡처해 날짜별 폴더에 넣었습니다. 저는 통화와 문자를 감정이 아닌 사실 순서로 적자고 마음먹고 떠나는 기록이라는 제목을 썼습니다. 아이와 마지막 저녁을 먹으면서 저는 말했습니다. 벌어도 좋지만 무사히 돌아오라고요. 아이는 제 손등을 2번 토닥이며 한 달만 다녀오겠다고 했고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새벽 공항으로 가는 택시에서 아이는 창밖을 길게 보았고
저는 가방 지퍼와 서류 파일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출국장 앞 유리병 너머로 손을 흔드는 아이의 손짓은 평소와 같았지만 제 가슴은 이유 없이 서늘했습니다. 비행기 이륙 방송이 나올 때까지 저는 제자리에서 손을 모으고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휴대폰 메모 앱을 열고 첫 줄을 썼습니다. 오늘 아이가 떠났다. 라고만 적었습니다. 두 번째 줄에는 무사히 돌아오기를 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첫 이틀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피곤하지만 괜찮다는 짧은 문장이었고 밤마다 같은 시각에 도착했습니다. 사진 한 장에는 창살 같은 그림자와 낯선 콘센트, 책상 위 작은 번호표가 보였고 침대 모서리에는 얇은 담요가 걸쳐 있었습니다. 저는 하트를 눌렀지만 걱정한다는 말은 삼켰습니다. 겁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흘째부터 통화는 연결되지 않았고 메신저에는 읽음만 남았습니다. 맞춤법이 어색한 문장이 같은 시간에 반복되어 도착했고 말투는 아이답지 않았습니다. 끝에 마침표가 2개 붙어 있었고 띄어쓰기까지 전날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공책에 베껴 적고 옆에 작은 물음표를 그렸습니다. 지연이는 프로필 사진 변경 알림을 캡처해 날짜별 폴더에 넣었고 상태 메시지 변화도 표로 만들었습니다. 결제 내역과 택시 호출 시각은 지연이가 카드사 앱에서 내려받아 파일로 정리했고 저는 인쇄본을 투명 파일에 끼웠습니다. 저는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요약 설명을 하고 요청 자료 목록을 메일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대사관 상담원은 우선 상담 접수를 하고 사건 번호를 발급했으며 저는 그 번호를 폴더 맨 앞장에 적었습니다. 상담원은 정확한 위치 확인은 수사기관 공문 절차가 필요하다고 차분히 설명했고 저는 필요한 동의서 양식을 받아 프린트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대표는 현지 NGO와 통역을 연결해 주었고 저는 감사 인사를 보내며 연락 가능 시간을 맞췄습니다. 통역은 메신저 문장 패턴이 복붙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고 사진 속 콘센트 규격이 특정 지역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울음을 마른 목으로 삼킨 뒤 날짜와 시간을 더 또렷하게 적었고 스크린샷 파일 이름을 연월일 시분초로 통일했습니다. 현관문 앞 슬리퍼는 제자리에 있었고 식탁 위 멸치볶음은 그대로 식어 있었으며 전자레인지 유리판만 조용히 돌았습니다. 연결되지 않는다는 회색 화면도 증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캡처를 저장했고 실패 통화 기록 옆에 빨간 펜으로 점을 찍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현관불은 꺼지지 않았고 저는 메모 앱에 다음날 해야 할 전화를 번호 순으로 적었습니다. 그 목록의 맨 위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엄마는 기록자이자 연결자. 정확히 적고 정확히 요청할 것. 다음날 아침에도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연결 중이라는 문장이 돌다가 결국 끊기고 통화 기록은 짧은 몇 초만 남겼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공책에 적으며 초 단위로 기록을 붙였습니다. 지연이는 사진 메타데이터를 다시 들여다보며 촬영 기기와 시간대를 확인했습니다. 이웃 청년이 해외 번호 식별 앱을 깔아 보여주었고 앱에서는 대략적인 국가가 표시된다고 했습니다. 표시는 캄보디아로 나왔지만 정확하진 않다며 청년은 어깨를 폈습니다. 메신저로는 어느새 짧은 문장들이 규칙적으로 도착했습니다. 업무가 바쁘다. 내일 연락 같은 문구였습니다. 문장의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전과 달라 저는 그것을 캡처해 파일명으로 저장했습니다. 지연이는 카드 사용 내역과 택시 호출 기록을 폰에서 내려받아 인쇄했고 저는 투명 파일에 하나씩 끼웠습니다. 저는 대사관 번호를 눌러 상담을 받았고 상담원은
우선 상담 접수와 신고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그들은 사건 접수 번호를 발급해 주었고 저는 번호를 폴더 맨 앞에 적었습니다. 상담원은 로밍 기지국 접속 이력은 수사기관 공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저는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마을 이장이 알려준 한인회에 전화를 걸자 대표가 현지 NGO와 통역을 연결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전하고 통역 가능한 시간대를 정해두었습니다. 밤이면 저는 마지막 통화 화면을 다시 보며 창틀 모양과 벽 색깔을 뜯어보았습니다. 작은 단서라도 모이면 기관에 설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공책을 펴고 다음 날 해야 할 전화번호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가 지나자 메시지는 같은 패턴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녹음된 음성은 없고 텍스트만 반복되니 누가 대신 보내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연이는 프로필 변경 알림과 상태 메시지 변화를 날짜 순으로 정리해 표로 만들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은 밤중 소액 결제들이 섞여 있었고 택시 호출 기록은 새벽 시간대가 많았습니다. 저는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해외 사용 내역 원본 출력 방법을 물었고 지연이는 곧바로 파일을 내려받아 인쇄했습니다. 인쇄물을 들여다보니 몇몇 시간이 겹치고 영수증에는 현지 문자와 숫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대사관 상담원은 정확한 위치 확인은 당국 공문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했고 저는 그 절차를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대표는 콤파운드라는 단어를 조심스럽게 꺼냈고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뉴스로 찾아 읽었습니다. 철문, 경비, 층별 작업실이라는 설명에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통역은 사진 속 콘센트 규격과 소켓 모양으로 지역을 좁힐 수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저는 스크린샷 파일 이름을 연어를 씹은 초로 통일해 정리했고 인쇄본에는 색연필로 표시를 해 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밤마다 저는 실패한 통화 목록 옆에 빨간 점을 찍었고 그 점들이 쌓여갈수록 제 손은 더 단호해졌습니다. 울음 대신 저는 기관에 전화를 걸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은 더 많은 사람과 더 큰 목소리로 말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뉴스를 틀고 콤파운드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손을 멈추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구조된 사람들의 사연이 빽빽하게 올라와 있었고 그들은 비슷한 패턴을 말했습니다. 철문과 경비, 휴대폰 회수. 어떤 분은 여권이 현금 금고에 들어갔다고 했고 어떤 분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됐다고 적었습니다. 지연이는 그 글들을 하나하나 캡처해 날짜별로 정리했고 저는 그 링크들을 사건 폴더에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지역 기자가 쓴 기사에는 콤파운드 주소의 특이한 형식, 숫자와 영문 혼합 표기가 반복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큰 글씨로 옮겨 적고 지연이는 기사에 나온 예시들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대사관 상담원은 언론 보도는 단서가 되지만 공식 확인은 수사기관 공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다시 일러주었습니다. 한인회 대표는 현지에서 활동하는 NGO들과 통역 가능한 연락처를 알려주며 가능하면 직접 연결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제 기록을 요약해 설명했고 통역 가능한 시간대를 조율했습니다. 통역 담당자는 새벽의 소액 결제 패턴과 짧은 택시 호출이 전형적이라고 설명했고 그 말은 우리 기록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증거들을 다시 묶어 사건 폴더에 넣고 다음 단계로 어떤 문서가 더 필요한지 메모해 두었습니다. NGO 통역은 사진 속 콘센트와 침구 사진을 보며 아주 특정한 지역의 전형적 패턴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저의 목을 조이듯 다가왔고 저는 손으로 입을 막으며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지연이는 카드사 영수증에서 반복되는 소액 결제 시간을 찾아내 표로 정리했고 저는 그 시간들을 공책에 줄로 표시했습니다. 택시 호출 내역에 찍힌 번호를 하나하나 눌러 기사에게 연락을 시도하자 한 기사님은 기억을 더듬어 비슷한 단지명을 말해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지도에 표시해 표시를 두드렸고 그 주변은 외국인 전용 숙박시설과 소규모 공장들이 모여있는 외곽지대였습니다. 그러나 현지 경찰의 수사 권한과 관할 문제가 얽혀 있어 대사관 측은 법적 공문이 오기 전에는 직접 개입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 말은 절차의 벽을 절감하게 했고 저는 절차를 밟기 위해 필요한 동의서와 인감증명 같은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임시 쉼터와 의료 지원을 돕는 단체 소식이 올라왔고 저는 그 연락처도 폴더에 넣었습니다. 밤이 올수록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을 연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기록자에서 조정자의 역할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지연이와 함께 인쇄한 증거들을 들고 한인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저는 아들과 연락을 주선한 사람이 누구인지 더 알고 싶었습니다. 지연이는 아들이 보내준 채팅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프린트해 왔습니다. 거기에는 친구 소개라는 문장과 함께한 휴대전화 번호가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연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이 번호로 문자를 보내자 자동응답처럼 같은 문구가 돌아왔습니다. 계약금 입금 확인과 계좌번호였습니다. 지연이는 계좌번호의 일부를 인터넷 뱅킹 내역과 대조해 보았고 작은 단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계좌를 통해 이체된 이력 중 일부는 국내의 소액 결제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흔적으로 브로커의 지역을 추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번호는 곧 사라졌고 프로필은 깨끗하게 지워졌습니다. 한인의 대표가 조심스럽게 말하길 이런 브로커들은 종종 여러 이름을 쓰며 사람들을 연결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브로커에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자 분노 대신 냉정을 택했습니다. 지연이는 계약서에 적힌 영문 회사명을 번역해 목록을 만들었고 저는 그 목록을 사건 폴더에 붙였습니다. 교회 권사님이 소개해준 변호사님께 상황을 정리해드리자 그는 증거가 있으면 사법 절차로 추적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작은 희망을 품고 사법 절차에 필요한 준비물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지연이는 브로커가 쓰던 것으로 추정되는 이메일 계정을 추적하고 저는 그 기록을 인쇄의 파일에 넣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단서들을 모아 첫 공식 신고서를 작성할 준비를 했습니다. 브로커 연락처가 사라진 뒤에도 이상한 메시지들이 도착했습니다. 교육비와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위협성 문구였습니다. 문구는 한국어였지만 어딘가 기계적으로 번역된 듯한 어조였습니다. 지연이는 그 문장을 캡처해 파일명의 발신 시간까지 넣어 분류해 두었습니다. 한 통의 문자에는 계좌번호와 함께 미지급금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고 저는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저는 울분에 사로잡히기보다 그 계좌의 입금 이력을 정리하자고 지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이는 은행 고객센터에 문의해 입금 자명을 확인하려 했지만 개인정보 공개 절차가 필요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대사관 상담원은 이런 경우에도 계좌 추적은 수사기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손에 쥔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유사한 위약금 사기 사례를 수집해
표로 만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표를 보니 같은 방식의 협박 문구가 여러 피해자에게 전달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를 복사해 사건 폴더에 넣고 브로커의 협박을 정리한 문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밤에 들어온 협박 메시지마다 저는 날짜를 적고 다음날 변호사님과 대사관에 제출할 증거 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혼자 울분이 아니라 큰 틀에서 맞서야 할 상대가 있다는 것을. 하루는 택시 호출 기록의 한 번호가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지연이가 번호를 기사 커뮤니티에 올리자 한 기사님이 답장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새벽에 손님을 태웠던 기억이 난다며 대략의 이동 경로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의 일부가 우리 카드 영수증의 시간과 겹쳤습니다. 저는 종이에 그 이동 경로를 그림으로 그려 표시했습니다. 기사님은 손님이 내린 곳 주변에 큰 철문과 CCTV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설명에는 영어로 적힌 간판과 숫자, 조합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그 간판 문구를 인터넷 검색해 보았고 비슷한 단지를 찾았습니다. 한인회가 제공한 현지 사진첩에서 같은 외벽 사진을 발견했고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문짝과 우리 아들이 보낸 창살 그림자가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출력해 사건 폴더에 넣고 기사님께 더 자세한 시간을 물었습니다. 기사님은 그날 새벽에 주변에 오가는 외국인 차량이 많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메시지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실마리를 들고 다음 행동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는 외벽 사진에서 보이던 숫자와 영문 조합을 토대로 구글 지도와 비교를 시작했습니다. 몇몇 소규모 포럼에 같은 표기가 나오던 것을 찾아내자 희미한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한 NGO 활동가는 그 인근에 외국인 전용 숙소와 소규모 제조업 건물이 밀집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낮에는 평범한 업체처럼 보이다가 밤에는 출입 통제가 생긴다고 귀띔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손을 떨며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지하 주차장 입구의 번호판, 옆문에 붙은 스티커, 작은 쓰레기 더미의 위치까지 기록했습니다. 한인회 대표는 현지 통역과 함께 그 주변을 비공식적으로 살펴봐 주겠다고 했고 저는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찍힌 사진을 더 모아 정식 요청 서류로 만들라고 했고 저는 인쇄본을 2부 더 만들었습니다. 밤이 되자 저는 창가에 앉아 지도에 표시한 점들을 손가락으로 더듬었습니다. 그 점들 가운데 하나가 문이 열리는 순간을 잡아낼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그 찾은 점을 기반으로 한인의 사무실에서 만나 행동 계획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캄보디아로 갈 힘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나이가 들고 장시간 해외 체류는 무리였다. 지연이가 눈을 빛내며 내가 갈게요. 엄마는 여기서 지휘해줘요라고 자원했을 때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마을 이장과 교회 권사님들이 자발적으로 손을 모아 작은 성금을 내어주었고 우리는 그 돈으로 항공권과 첫 숙박비를 마련했다. 변호사님과 상의해 위임장 동의서 인감증명 등 출국 전 필수 서류 목록을 만들었고 나는 모든 서류를 사본 포함 2세트로 준비했다. 지연이는 항공과 숙소 예약, 현지 연락망 정리, NGO와 통역과의 시간대 조율을 맡았다. 대사관 영사는 사전 통보를 받고 현지 절차와 긴급 연락망을 정리해 주었고 NGO는 안전 브리핑과 현지 행동 요령을 지침서로 제공했다. 나는 집에서 모든 소통을 총괄하기로 하고 실시간 보고 체계를 만들었다. 지연이는
이동 중에도 메시지와 사진을 반드시 전송하기로 약속했다. 출발 전날 우리는 마을회관에서 모여 상황을 공유했고 이웃들은 기도와 함께 작은 응원의 편지를 주었다. 공항에서 지연이를 배웅하며 나는 마음속으로 수백 번의 체크리스트를 되뇌었고 집에 돌아와 사건 폴더를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이제 나는 현장 대신 기록과 조정으로 아들을 되찾을 모든 수단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지연이는 NGO 활동가와 한인회 대표, 통역과 함께 푸놈펜에 도착했다는 첫 전화를 걸어왔다. 대사관 직원은 우리에게 도착 절차와 안전주의 사항을 차분히 설명했고 현지 스케줄을 조율해 주었다. 지연이는 내가 준비한 인쇄물과 캡처 파일을 NGO에 전달하며 NGO는 즉시 보유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유사 사진들을 찾아보고 했다. 통역은 사진 속 콘센트 규격과 침구의 재질, 간판 글자를 현지 용어로 표기해 검색을 시도했고 몇 건의 후보 외벽 사진을 즉시 일치시키는 데 성공했다. 현지 택시기사는 새벽 시간에 손님을 태웠고 내린 장소 주변에 높은 담과 CCTV가 있었다고 증언해 주었고 그 시간은 우리 카드 사용 기록과 겹쳤다. 그 소식은 즉시 집으로 전달되었고 나는 그 시간을 굵은 펜으로 공책에 표시했다. 대사관은 수사기관 공조를 요청하겠다고 약속했고 변호사는 공문 발송에 필요한 서류를 재확인해 주었다. 지연이는 임시 숙소에서 통역과 함께 다음날 접근 논리와 안전 루트를 설계했고 나는 집에서 실시간으로 모든 통화를 기록하며 지원했다. 현장에서의 첫 보고는 불완전했지만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는 복수의 증거가 모이기 시작했음을 알렸다. 현장 사진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요새화되어 있었고 높은 담벼락 위에는 가시철사와 감시 카메라가 촘촘히 박혀 있었다. NGO 활동가는 수차례 비공식적으로 주변을 순찰하며 경비의 패턴, 교대 시간, 차량 흐름을 메모했고 그 메모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었다. 메모를 대조해 보니 쓰레기 수거 차량이 들어오는 짧은 틈과 경비가 식사하는 시간대에 접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대사관과 한인회는 의료 점검과 같은 합법적 명분으로 공식 방문 요청서를 준비해 주었고 NGO는 현지 의료진을 동반할 방안을 제시했다. 우리는 제출 문건을 번역해 현지어로 다듬었고 변호사는 공문 문구의 법적 안전성을 확인했다. 지연이는 책임자와의 사전 통화를 통역과 함께 진행하며 방문 목적과 절차의 합법성을 상세히 설명했고 보안 책임자는 상부와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그 대기 시간 동안 우리는 모든 사진과 녹취, 증거를 재검토하며 어떤 증빙을 더 확보해야 할지 체크리스트를 다시 채워 넣었다. 밤이면 나는 집에서 각 문건을 소리내어 읽으며 상대를 설득할 말투와 근거를 다듬었고 우리는 합법적 틀 안에서 최대한의 정보를 얻기로 다짐했다. 다음 날 우리의 분석은 정확히 들어맞았다. 쓰레기 수거차가 들어오고 경비가 분산되는 짧은 틈이 생겼다. NGO 활동가와 현지 의료진, 통역이 책임자에게 간곡히 호소해 예외적 진입 허가를 설득했고 우리는 최소한의 허가를 받아 정문 앞까지 접근할 수 있었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기계음과 사람들의 발소리는 긴장감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고 우리는 숨을 죽이며 관찰과 녹취를 이어갔다. 그날 우리는 외부 사진 몇 장, 진입 시간 기록, 책임자와의 통화 녹취를 확보했고 그 자료는 이후 대사관이 수사기관에 제출할 공문을 준비하는 핵심 근거가 되었다. 숙소로 돌아온 지연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 조금만 더요라고 전했고 나는 집에서 그들의 보고를 받으며 다음날 제출할 보강 증거를 다시 정리했다.
며칠 뒤 우리는 확보한 녹취와 사진을 변호사에게 전달해 공문용 보강 자료로 정리했으며 대사관은 수사 공조 요청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그 작은 문틈은 우리에게 더 큰 공조로 이어지는 결정적 출발점이 되었다. 어느 밤 지연이가 전송한 짧은 음성 파일이 내 휴대폰에 도착했다. 떨리는 숨소리와 짧은 엄마 한마디, 그리고 배경에 규칙적 기계음만 담겨 있었다. 나는 그 조각을 수십 번 재생하며 숨소리의 리듬, 말의 억양, 배경 잡음의 간격을 통역과 NGO와 함께 자세히 분석했다. NGO는 엘리베이터 벨소리와 특정 차량 소음 패턴을 지목했고, 현지 음향 전문가는 그 소리에서 몇 개의 후보 건물을 좁혀냈다. 그 정보는 우리가 추정하던 건물 층수와 주변 도로 흐름을 좁히는데 결정적 단서가 되었고, 나는 즉시 그 음성 파일을 사건 폴더에 정리했다. 지연이는 현지 전문가에게 추가 분석을 의뢰해 주파수 분석 결과를 받아왔고, 우리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지 우선순위를 재배열했다. 작은 음성 조각 하나가 다른 증거들과 맞물려 실마리를 만들어낼 때마다 나는 숨이 멎는 듯한 희망을 느꼈다. 우리는 이 소리를 공문 보강 증거로 포함시키기 위해 상세 분석서와 함께 정리해 대사관 및 수사기관에 제출할 준비를 시작했다. 음성 분석 결과로 도출된 후보지들을 중심으로 NGO는 추가 사진 수집과 목격자 탐문을 시도했고, 택시 기사들로부터 추가 증언을 확보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목격자가 새벽 시간대에 특이한 출입을 봤다고 진술했으며, 그 진술들은 우리 기록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는 그 진술들을 진술서 초안으로 정리해 현지에서 법적 효력을 갖출 수 있도록 번역과 공증 절차를 준비했다. 대사관은 이 보강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기관 공조의 긴급성을 강조하는 공문을 작성했고, 우리는 그 문건이 도착하자마자 즉시 인쇄해 추가 증빙과 함께 제출했다. 나는 모든 자료를 시간순 유형별로 정리해 포켓에 넣고 다음 단계 수사에 대비했으며, 작은 소리들이 쌓여 이제는 사건의 윤곽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실마리를 놓치지 않도록 나는 밤낮으로 기록을 재정렬했고, 대사관과의 협의로 수사 속도를 높이기 위한 다음 단계 로드맵을 마련했다. 어느 날 NGO로부터 긴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내부에서 누군가가 탈출을 시도한 흔적을 발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진에는 잘린 케이블 타이 조각과 긁힌 창틀, 이불 밑에 숨겨진 작은 노트 한 권이 찍혀 있었습니다. 노트에는 짧은 메모와 시간대, 그리고 도움 필요라는 낙서가 있었습니다. 그 글자는 떨리지만 분명했습니다. NGO는 즉시 우리에게 그 자료를 전송했고, 지연이는 그 사진을 확대해 패턴과 일치하는 다른 사진을 찾아냈습니다. 한 구조된 피해자는 통화로 짧게 밤에 몸을 묶어두고 소리가 나면 경비가 와서 때렸다고 전했으며, 그 증언은 내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우리는 그 증거들을 사건 폴더에 묶어 대사관과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변호사는 즉시 수사기관 공조 요청의 우선순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동시다발적 개입이 필요했습니다. 내부 인원을 분리해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타이밍을 맞추어야 했습니다. NGO는 내부에서 협조 가능한 사람을 찾는 중이라며 조심스럽게 정보를 공유했고, 우리는 그 사람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함께 세웠습니다. 나는 전화기 너머로 숨을 고르며 모든 기록을 열람했고, 지연이는 현지 팀과의 통화에서 확보 시간을 재조정했습니다. 그 첫 균열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더 이상 단순한 연락 두절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확보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공문 보강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트의 문구, 사진의 메타데이터, 택시 영수증 시간대, 구조자의 진술을 묶어 정리했습니다. 변호사는 각 항목이 수사기관 공문에 어떤 형식으로 들어가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지 세부 양식을 알려주었습니다. 대사관은 우리 자료를 접수하고 현지 수사기관에 공식 공문을 발송하는 절차를 신속히 밟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공문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정확한 시간표와 증빙의 연속성이 필수적이었습니다. 한 조각이라도 빠지면 행정 절차가 지연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부터 모든 파일의 이름과 순서를 통일하고 각 증거 옆에 날짜와 수집자를 명확히 적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지연이는 현지에서 수집된 증언들을 취합해 번역본과 원본을 쌍으로 만들어 대사관에 전달했고 NGO는 그 진술서들의 공증을 준비했습니다. 대사관은 공문과 함께 긴급 수사 협조 요청을 보냈고 우리는 수사기관의 반응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나는 문서 한 장의 힘을 절감했습니다. 작은 문장 하나가 사람을 구할 수도 다시 묶을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파일을 점검하고 증빙을 보강했으며 그 문서들은 곧바로 다음 단계의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한인회와 대사관, NGO, 변호사 그리고 현지 경찰이 드디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사관은 수사기관 공조를 공식 요청했고 NGO는 확보된 증거와 목격자 진술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언론에 노출된 기사와 피해자, 가족들의 연대 게시물이 외교적 압박으로 이어졌고 현지 당국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사팀은 우리 자료를 바탕으로 내부 인원 분리와 안전 확보를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변호사는 법적 절차를 정리해 공문에 첨부할 증거 목록을 최종 확인했고 대사관은 수사팀에 필요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NGO는 현장팀에 은밀한 연락을 통해 안전한 진입 시점을 통보했고 우리는 집에서 타이밍을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지연이는 현지 팀과 통화하며 진입 신호와 분리 지시를 반복 확인했고 나는 모든 통화를 공책에 실시간으로 적었습니다. 밤이 되자마자 여러 차량이 현장 근처에 집결했고 담당 수사관은 통역과 함께 내부 진입을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내 손은 떨렸지만 공책에는 날짜와 시간 그리고 진입 시작이라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전화 너머 지연이의 짧은 보고를 들으며 기도를 했고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현장에서는 조용하고 정교한 포위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야를 분산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단계별 진입이 이뤄졌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사진과 녹취를 근거로 내부 인원을 안전하게 분리했고 NGO는 즉시 의료팀을 투입해 응급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몇몇 피해자들은 보호 조치와 함께 현장에서 즉시 진술을 했고 그 진술은 공증 절차를 거쳐 공문 보강 자료로 편입되었습니다. 지연이는 통역과 함께 아들의 이름을 반복해서 불렀고 마침내 아들의 목소리가 작은 고함으로 돌아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소식은 내 심장을 요동치게 했고 나는 즉시 이웃과 한인회에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현지 경찰은 피해자들을 안전한 쉼터로 이동시키며 의료 검사와 기본 진료를 우선 조치로 진행했습니다. 대사관 영사는 출국 서류와 임시 여권 발급 절차를 신속히 준비했고 변호사는 귀국을 위한 법적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지연이는 아들을 데리고 통화로 엄마 괜찮아요 라고 말했고 나는 그 목소리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병원 응급실 앞에서 몇 시간 동안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은 대사관의 도움으로 임시 서류를 발급받아 항공기에 오를 준비를 했고
나는 집에서 그 출발 시간을 체크리스트에 적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움직이자 현장은 일제히 조용해졌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침착하게 내부에 있던 사람들을 안전구역으로 하나씩 분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통역과 NGO 활동가들이 함께 들어가 문진을 시작했고 우리는 멀리서 그들의 보고를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한 피해자는 다리에 멍자국이 있었고 다른 피해자는 쇠사슬 자국으로 보이는 흔적을 보이며 떨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즉시 사진을 찍고 의료진에게 우선 진료를 요청했으며 모든 상처는 법의학용 사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여권과 휴대폰은 경찰의 임시 보관 명단에 올라갔고 담당자는 기기 잠금 해제와 데이터 보존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NGO는 피해자들을 보호소 차량으로 안전하게 이동시켰고 통역은 이동 중에도 간단한 심리 안정을 돕는 문장을 반복했습니다. 한 구조자는 처음으로 짧은 진술을 했고 수사관은 그 진술을 즉시 기록해 진술서 초안에 반영했습니다. 변호사는 현장에서 법적 권리와 향후 절차를 피해자들에게 직접 설명했고 모든 설명은 통역을 통해 반복 확인되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집에서 전화로 지연이의 짧은 보고를 들으며 안도의 숨을 쉬었지만 아직 완전한 확보는 아니라고 수차례 다짐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임시보호소에 도착해 의료검진과 의학적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상처의 사진을 찍고 상태를 기록했으며 필요한 응급약품을 투여했습니다. 수사팀은 확보된 휴대폰과 여권에서 데이터 보존 절차를 거쳐 포렌식 이미지를 생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녹취와 사진은 곧이어 정식 증거물로 봉인되었고 각 항목에는 수집자와 시간을 명시해 라벨이 붙었습니다. 대사관 담당자는 피해자들의 신원 확인을 도와 임시 여행 서류 발급 절차를 안내했고 변호사는 추후 진술 및 소송 대비 매뉴얼을 준비했습니다. 지연이는 현장에서 확보한 자료의 원본과 번역본을 정리해 공문 제출용 패키지를 완성했으며 나는 집에서 그 파일들을 이메일로 받아 인쇄본을 만들었습니다. 피해자 중 일부는 충격으로 말을 잘 잇지 못했지만 의료진과 상담사가 함께 곁을 지켜 심리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대사관은 수사기관에 긴급 공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우리는 그 답변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들의 이름을 손수건에 적어 주머니에 넣고 그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병원 검사와 의학적 처치를 받은 뒤 임시 여행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사관은 귀국 항공편과 임시 서류의 연계를 도와주겠다며 항공사와 직접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사는 귀국 시 필요한 진술서와 의료 소견서의 번역본을 공증받아 준비했고 우리는 그 서류들을 밤새 점검했습니다. 지연이는 아들의 짐을 정리하며 작은 옷가지 하나하나에 이름을 적고 내게 사진을 실시간으로 보냈습니다. NGO 활동가는 병원에서 발급한 소견서와 응급치료 기록을 수거해 대사관 담당자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나는 집에서 항공권과 임시서류, 대사관 연락처를 재확인했고 마을에서는 작게나마 송별의 음식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대사관은 항공사의 통보에 탑승 수속 시 통역이 동행하도록 조치했고 변호사는 공항에서 필요한 서류를 직원에게 전달할 체크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손수건에 아들의 이름을 적어 주머니에 넣었고 그 이름을 보며 잠깐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집에서 공항까지의 이동을 마지막으로 점검했고 지연이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마침내 대사관 차량이 도착했고 나는 창가에서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술에 묻혔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대사관 직원과 통역이 미리 기다리고 있었고 탑승 수속은 비교적 신속히 이루어졌습니다. 항공사 직원은 임시 여권과 소견서를 확인하고 의료팀은 아들의 상태를 체크하며 긴급 이송 가능 여부를 재점검했습니다. 수속 과정에서 몇 가지 서류 보완을 요구받았고 변호사는 현장에서 즉시 필요한 추가 문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탑승 직전 잠시 대기실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과 희망이 뒤섞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들은 창가 좌석에 앉아 창밖을 응시했고 나는 그 모습을 화면으로 보며 몇 번이나 손을 모았습니다. 비행은 긴 시간이었지만 지연이는 아들이 복용할 약과 진통제를 확인하며 곁을 지켰습니다. 중간 경유지에서 이송 절차와 입국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탑승한 항공기가 이륙하고 나는 집에서 휴대폰 화면으로 그들의 비행 위치를 응시했습니다. 그 밤 집에서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작은 기도를 올렸고 나는 시계를 보며 도착 시간을 하나하나 지웠습니다. 아들은 공항에서 내 품에 안기자마자 크게 울음을 터뜨렸고 나는 손수건으로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진료실 문을 열었을 때 의사는 상처와 외상뿐 아니라 심리적 충격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의료진은 혈액 검사와 상처 사진 촬영, 그리고 심리 상담 예약을 권했고 우리는 그 절차를 하나하나 받아들였습니다. 아들은 말수가 적어졌고 때때로 고개를 떨구며 먼 곳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상담사는 회복은 느리게 온다고 말하며 작은 성취를 칭찬하는 방법과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상황을 피하는 요령을 설명했습니다. 나는 아들이 스스로 이를 닦고 옷을 갈아입도록 도우며 작은 자립 동작부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은 밥과 반찬을 들고 와 집안을 채워주었고 교회 권사님은 성경 구절과 함께 위로의 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지역 기자는 조심스럽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우리는 아직 공개적 이야기를 하기 전이라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경찰은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을 불러 초기 진술을 정리했고 변호사는 공문 절차와 향후 수사 일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 설명 속에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피의자의 신원과 계좌 추적의 필요성, 그리고 추가 진술자의 확보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NGO 사회복지사는 향후 심리치료 일정과 국가에서 제공 가능한 복지 지원 항목을 설명해 주었고 우리는 그중 몇 가지를 신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연이는 현지에서 확보된 증거의 사본을 정리해 우리에게 보냈고 나는 그 사본을 사건 폴더에 겹쳐 넣었습니다. 나는 밤에 공책을 펼쳐 아들의 진료 항목과 약 복용 시간을 꼼꼼히 적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일일 회복 플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가끔 조용히 창가에 앉아 먼 하늘을 바라보았고 그 표정은 한동안 어두웠지만 가끔씩 작게 웃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웃음은 우리 모두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나는 그 미소가 자주 나오도록 매일 작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나는 기록자 역할을 다시금 책임감 있게 받아들이며 사건 폴더의 각 항목에 누가 어떤 자료를 보냈는지까지 꼼꼼히 적었습니다. 밤이 되어 아들은 꿈결처럼 얕게 웃는 얼굴로 잠들었고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은 채 오래도록 눈물을 훔쳤습니다. 다음 날 경찰은 아들과 지연이의 진술을 바탕으로 몇 가지 추가 질문을 요청했고 우리는 변호사와 함께 성실히 협조했습니다. 경찰은 확보된 계좌와 소액 결제 기록을 중심으로 금융거래 추적을 지속하고 있으며 일부 계좌에 대해 임시 동결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은행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자료 제공을 준비 중이라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우리는 그 답변을 공책에 적어두었습니다. 변호사는 해외 송금의 흐름과 중간 브로커의 역할을 설명하며 추가로 확보해야 할 거래 내역과 증빙 서류 목록을 전달했습니다. NGO는 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임시주거와 심리치료 연계를 제안했고, 우리는 그 지원을 수락했습니다. 아들은 병원에서의 상담을 통해 가끔씩 기억의 조각을 꺼내 이야기했지만 그의 말은 종종 단편적이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눈꺼풀 아래에서 자꾸만 뜨거운 것이 흘렀습니다. 이웃 중 한 분은 내게 돈은 돌려받을 수 있다. 중요한 건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나는 아직 마음속의 빈 구멍을 쉽게 메울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변호사와 함께 피해 보상 청구 절차의 첫 단계를 밟기 시작했고, 변호사는 피해액 산정과 증빙 서류 포장을 도와주었습니다. 밤이면 나는 사건 폴더를 펼쳐놓고 작은 등불을 켜둔 채 한 줄 한 줄을 확인하며 잠들었습니다. 아들은 가끔 창가에 앉아 먼 하늘을 보며 긴 숨을 쉬었고, 그 자리에서 나는 그가 완전히 회복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미소 한 번이 우리 가족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하나 다시 일상을 쌓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지역사회의 자조 모임에서 몇몇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나는 그 자리에서 조금씩 용기를 얻었습니다. 수사가 진전되자 검찰은 몇몇 계좌에 대해 임시 동결을 요청했고, 우리는 그 소식을 손에 쥔 종이로 확인했습니다. 변호사는 민사와 형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자고 권했으며, 우리는 그의 조언에 따라 피해액 산정과 증거 목록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지역 언론은 사건의 전모를 보도하기 시작했고, 그 보도는 여론의 분노와 함께 수사 속도를 높이는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피고로 지목된 중간 브로커 몇 명에 대해 현지 당국이 수사 영장을 신청했다는 통지가 왔고, 우리는 그 소식을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법적 절차는 느리고 복잡했지만 변호사는 하나씩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공소장을 준비했고, 우리는 증거봉인을 철저히 점검했습니다. 나는 아들의 상태와 관련된 의료 기록과 상담진의 소견서를 모아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지연이는 추가로 현지 진술서의 공증본을 챙겼습니다. 법원은 예비 심리를 열고 피고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 공방을 벌였지만 우리의 증거는 점차 설득력을 얻어갔습니다. 나는 공판 일정표를 공책에 적어 가족과 이웃에게 공유했고, 많은 이들이 법정 출석을 자원해 응원의 글을 보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정의는 단번에 오지 않으며 기록과 인내로 쌓아야 한다는 사실을. 나는 매일 사건 폴더를 점검하며 다음 심리에서 어떤 증거를 강조할지 메모했고, 마음 한켠에는 아직 가시지 않은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첫 공판날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연이는 증언석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사건의 시간과 장소를 또박또박 증언했습니다. 변호사는 증거의 연속성을 법리적으로 정리하며 검사와 반대 신문에 대비했고, 검사는 확보된 녹취와 사진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설명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은 일부 증거의 위변조 가능성을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포렌식 보고서와 목격자 진술이 그 주장에 맞섰습니다. 법정에서는 때때로 숨소리만 들릴 정도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재판은 몇 차례 연기되었고 증거 보강과 추가 진술 확보가 반복되었지만 그 과정 하나하나가 진실을 좇는 발걸음이었습니다.
피해 보상 청구 절차도 병행되어 변호사는 손해액 산정서와 생활비 보조 청구 명세를 법원에 제출했고 우리는 그 문서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언론의 관심은 우리 가족의 사연을 널리 알렸고 몇몇 기부와 지역 지원이 실제로 아들의 치료와 생활에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법정에서는 작은 승리들이 이어졌고 판사는 일부 증거의 채택을 결정하며 다음 심리 일정을 잡았습니다. 나는 법정을 나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지연이와 아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조금의 평안이 보였습니다. 밤에 집으로 돌아와 사건 폴더를 닫을 때 나는 비로소 오래된 숨을 내쉬었고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한 걸음 나아간 기분을 느꼈습니다. 재판과 행정 절차가 차근히 흘러간 뒤 우리 가족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작은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법적 절차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아들은 집 앞 계단을 오르내리며 짧은 산책을 시작했고 나는 그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상담사의 말대로 우리는 매일 작은 성취를 적어 칭찬을 쌓아갔습니다. 이웃들은 밥상을 나누고 동네 어르신들은 심심찮게 놀러와 손주처럼 아들을 달랬습니다. 대사관과 변호사는 피해 보상과 송금 흐름에 대한 후속 조치를 계속 진행했으며 일부 동결된 계좌에서 반환 절차가 시작되었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그 돈이 곧 전부를 채우지는 못하겠지만 우리는 적어도 생활의 숨통이 트이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아들은 때때로 침묵의 시간을 보내며 가끔씩 웃는 연습을 했고 나는 그 웃음을 자주 불러내려 작은 농담을 준비했습니다. 지연이는 현지에서 도운 NGO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추가 지원과 재활 프로그램 참여를 협의했고 우리는 그 네트워크를 통해 더 넓은 도움을 받을 길을 찾았습니다. 매주 우리는 병원과 상담소를 오가며 약 복용과 상담 일정을 확인했고 나는 기록을 통해 작은 진전들을 가족에게 공유했습니다. 어느 저녁 아들은 식탁에 앉아 작은 일기장을 가져와 직접 한 줄을 썼습니다. 오늘은 밥을 혼자 먹었다 라고 적힌 그 글이 내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나는 그 문장을 사건 폴더의 마지막 장 옆에 끼워 넣고 오래된 연필로 조심스레 살아있음이라고 적었습니다. 우리는 정의의 과정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지만 일상 속에서 조금씩 회복의 온도를 올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매일 밤 공책을 덮기 전에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그날의 작은 기적을 세어보았습니다. 가난과 상처와 불안이 우리를 향해 다시 오지 못하도록 나는 법적 절차와 치료 기록을 놓치지 않고 지켰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작지만 단단한 내일을 하나씩 쌓아갔고 나는 비로소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재판은 느리지만 분명한 속도로 진행되었다. 판결과 합의의 문서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작은 회복을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대사관과 변호사는 지속적으로 연락해 자녀 보상과 추가 보호 조치를 조율했고 몇몇 지원금은 아들의 치료비와 생활비로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의 관심은 차차 줄어들었지만 지역의 연대는 남아있어 우리는 자조 모임과 상담 그룹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아들은 때때로 과거의 기억을 꺼내어 이야기하곤 했지만 그 이야기를 들을수록 우리는 더 단단히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지연이는 아들의 장래를 위해 직업교육과 재활 프로그램을 찾아보고 신청서를 준비했고 나는 그 서류들을 도와주며 작은 희망을 설계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일부 가해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고 그 판결문은 우리의 다음 단계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해주었습니다. 보상금과 동결 해제 절차는 계속 진행 중이었고
변호사는 남은 서류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현지와 협의 중입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한 종결을 보지 못했지만 아들의 웃음이 조금 더 자주 올라오는 것을 보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는 밤마다 공책을 펼쳐 오늘의 감사거리를 적었고 그 목록에는 항상 아들이 있음이라는 문장이 맨 앞에 놓였습니다. 몇 달 뒤 우리는 작은 모임을 열어 도움을 준 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그 자리에서 아들은 손수 짧은 인사말을 준비해 전했습니다. 그 인사말은 짧았지만 진심이었고 우리는 그 순간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울컥했습니다. 이제 사건은 우리 가족의 삶 한켠에 자리 잡은 상처로 남았지만 그 상처는 더 이상 우리를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조심하며 서로를 지킬 것이고 나는 공책에 남은 모든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해 후대에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작지만 정확한 증거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창가에 앉아 먼 하늘을 바라보며 아들에게 속삭였습니다. 다시 우리 집으로 오니 다행이다라고. 그날 밤 나는 오래간만에 평온한 잠을 청했고 아들의 숨소리를 들으며 밤을 지켰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우리 마을과 인근 지역에서는 피해 예방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지역회관에서는 외국 고용 관련 위험 교육이 열렸고 나는 그 강연의 한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 들었습니다. 기자가 찾아와 할머니의 기록이 어떻게 증거로 연결되었는지를 물었고 나는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인터뷰는 지역 언론과 SNS에서 회자되며 다른 피해 가족들에게도 작은 용기를 주었습니다. 지연이는 지역 단체와 협력해 해외 알바 안전 가이드를 만들기 시작했고 나는 그 초안에 내 경험을 덧붙였습니다. 한 NGO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역 순회를 통해 정보 전파와 신고 루트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사관은 국내 캠페인 기획을 제안했고 우리는 피해자 연대체에 참가해 경험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밤이면 나는 공책을 펴서 이번 일을 통해 배운 것들을 정리했고 그 목록을 다음 강연에서 말하려고 적었습니다. 그 말들은 하나하나가 아들의 이름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나는 그것을 지켜보며 담담히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이 일이 우리 가족만의 불운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몇몇 상점과 일터에서는 외국 고용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신분 확인과 계약서, 사본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교회와 경로당에서는 해외 알바 관련 의심스러운 연락을 보이면 즉시 한인회로 알리자는 안내를 붙였습니다. 지연이는 교육 자료를 들고 인근 마을까지 직접 찾아가 강연을 했고 듣는 이들의 표정이 진지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가족은 우리에게 와서 당신들 덕분에 우리 아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나는 공책에 그 가족들의 이름을 써넣어 두었습니다. 변화는 느리지만 분명히 시작되었고 나는 그 속도마저 고맙게 느꼈습니다. 밤이면 나는 창가에 앉아 기도하며 아들이 조금 더 웃기를 바랐고 그 바람이 작지만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록을 남기는 일이 더 많은 사람을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들은 병원 치료와 상담을 병행하며 서서히 일상의 리듬을 되찾아갔습니다. 재활센터에서는 작은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었고 지연이는 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나는 매일 아들이 해낸 작은 일들을 공책에 적으며 그날의 성과를 크게 칭찬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짧은 글을 쓰기 시작했고 나는 그 글들을 조심스럽게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치료사와 상담사는
우리의 꾸준한 지원이 회복에 큰 영향을 준다고 말했고 우리는 그 조언을 따랐습니다. 재활 과정은 때로 후퇴처럼 느껴졌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씩 일상을 재구성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가끔씩 왜 그들을 용서하냐는 말도 들렸지만 우리에게는 오직 아들의 회복이 최우선이었습니다. 나는 아들이 다시 사회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조용히 도와주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재활 프로그램을 마친 뒤 아들은 지역의 작은 공방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의 사장님은 조심스럽게 아들의 페이스와 상태를 살피며 일을 맡겼고 아들은 점차 손기술을 익혔습니다. 나는 그의 첫 월급을 받아 눈물을 흘렸지만 표정은 밝아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 돈으로 약값과 생활비를 조금 보탰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아들의 노력을 칭찬했고 아들은 그 관심을 부담스러워하면서도 감사해했습니다. 지연이는 아들의 장래를 위해 직업 훈련을 더 알아보고 나는 서류 정리와 행정 지원을 계속했습니다. 작은 일상이 쌓이며 우리는 다시 희망을 만들어갔고 그 희망은 누구의 동정이 아닌 그의 능력으로 자란 것이었습니다. 나는 매일 저녁 공책에 오늘의 감사거리를 적으며 우리의 일상을 기록했습니다. 사건은 지역사회의 작은 파동을 넘어 정책적 논의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몇몇 단체는 해외 고용의 법제화와 안전망 구축을 촉구했습니다. 국회에 청원이 제출되었고 관련 기관에서는 피해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느 공청회에서 피해자 대표로 짧게 발언할 기회를 얻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가 겪은 절차적 허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발언은 작은 호응을 얻었고 일부 제안은 실무 검토 단계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아들의 이름을 밝히진 않았지만 우리의 경험이 다른 가족의 불행을 막는데 기여하길 바랐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잊히지 않도록 모든 증거와 기록을 안전한 보관소에 이관해 두었고 나는 그 문서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제 나는 기록자이자 증언자로서 남은 역할을 마무리하며 우리 가족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몇 달 뒤 지역 언론은 관련 제도의 개선 소식을 전했고 일부 지자체는 해외 고용 안내책자를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안내책자 한 권에 우리 가족의 경험을 요약해 작은 글을 실어달라고 부탁했으며 책자에는 신고 절차와 대사관 연락처가 명시되었습니다. 지연이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 예방 캠페인을 이어가기로 결심했고 나는 그녀의 결심을 조용히 지지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상처를 안고 살지만 작은 제도적 변화와 사람들의 관심이 이어지는 것을 보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밤이면 나는 사건 폴더를 열어 처음 적었던 메모들을 다시 읽고 그 모든 기록들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켰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창가에 앉아 아들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더 안전하게 살아가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조용히 서로의 일상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